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5번째 방송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에 미국에서 깊이가 아주 얕은 경기 후퇴가 발생하겠지만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황처럼 아주 깊어지고 대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 경제가 얕은 경기 후퇴에 맞서 싸울 무기조차 없다고 합니다. 경기 후퇴가 오면은 단기 이자율을 5%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단기 이자율이 2.25% 정도이고 유럽은 제로 근처에 있고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게다가 2008년에서 200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시행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공공부채가 너무 많고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어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2020년 미국발 글로벌 경기 후퇴가 오면 나머지 세계는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로 미국 시장에 수출품을 쏟아내려고 하겠지만 트럼프는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세 장벽으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경기 후퇴의 발생을 대선이 있을 2020년 이후로 미루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핵리스트 제출을 거부한 김정은과 그의 지지 세력 그리고 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단행하고 전후 복구를 위한 전쟁 특수를 일으켜서 경기 후퇴의 발생을 2020년 이후로 미루려고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 경제와 많은 신흥 경제가 쾌적한 성장을 즐겼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급증했고 미국 경제가 붐을 탔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억제되었고 심지어 유로 지역 경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S&P 500 주가지수가 무려 3%나 떨어졌고 8개월 만에 최악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상해 증시가 그 다음날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과 홍콩 증시가 3.5%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2017년에는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이었는데 IMF가 2018년 세계 GDP 성장 전망을 3.9%에서 3.7%로 약간 내렸습니다. 10월 8일 파키스탄이 IMF에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개월 전에 IMF에 이미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터키도 최근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들 신흥경제들은 통화가치와 주가의 폭락 그리고 이자의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위기는 강한 달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달러화로 표시된 부채를 신흥시장이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큰 염려는 중국입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의 관세가 그들의 수출을 압박하자 부채를 통한 고도성장을 줄이려고 합니다. 위안화가 압력을 받고 있고 성장 전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부채 위기를 초래한 달러화 강세는 2018년 2분기에 연평균 4%를 초과한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가속화는 트럼프의 세금 감면 때문입니다. 9월 실업률이 3.7%로 떨어져서 1969년 이래 가장 낮았고 임금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는 수요 증가가 이자율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2015년 12월부터 이자율을 올렸고 현재 단기 이자율이 2.25%에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이자율을 계속 인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자율을 올리려는 연준이 미쳤다고 했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주식시장이 10월 10일 대대적인 매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유럽이 또 유럽연합이 분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증가는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와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국채 수요 감소는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반영합니다. 이태리의 포퓰리스트 연합정부가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이 유럽이 허용하는 부채 비율을 상회해서 이태리의 방대한 공공부채 부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태리와 독일의 10년물 채권 수익률 차이가 지금 5년 만에 최대치 3%포인트로 치솟아서 이태리 경제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르는 국채 수익률은 이태리 경제 위기가 유로 지역을 또다시 분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포가 유럽의 경기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인데 이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제붐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감면이 2019년 이후에는 경기를 자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망 기관들은 이자율 인상이 미국을 2020년경에 경기 후퇴로 기울이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인구 노령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2% 미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신흥시장이 구매력으로 측정한 글로벌 생산의 59%를 차지하는데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년 전의 4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흥시장의 문제가 미국이 국내 붐이 빠진 2020년경 미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태리의 예산적자 초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중국이 급격한 하락을 겪으면 2020년경 글로벌 경제 전체가 경기 후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은행 시스템이 2008년부터 200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서부터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엄청난 경기 후퇴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때에는 신흥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으나 2020년에는 실질 경제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역전쟁이 아직은 심지어 중국에서도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GDP에서 무역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와 재정 자극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경제 붐이 아주 얕은 경기 후퇴에 접어들 것이고 2020년에 찾아올 미국발 글로벌 경기 후퇴는 10년마다 찾아오는 일상적인 경기 후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경제가 경기 후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경기 하락이 발생하면 금리를 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것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경기 하락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단기금리는 2.25% 정도이고 2020년 중반에 가서도 겨우 3% 정도라고 합니다. 유로 지역의 단기금리는 여전히 제로 근처에 있는데 2020년 중반에는 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데 2020년 중반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선진경제의 단기금리가 너무 낮아서 2020년에 찾아올 경기 후퇴에 맞서 싸울 전통적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 후퇴가 오면 중앙은행들이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 같은 더 과격한 검증되지 않은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기 사용이 정치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선진경제의 중앙은행들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연준이 GDP의 20%의 부채를 가지고 2020년에 다가올 경기 후퇴를 맞을 것입니다. 양적 완화 반대자들은 그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자산 거품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양적 완화는 지난번보다 더 긴밀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근본이제와 아주 흡사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 폭락으로 발생한 일상적인 경기 하락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확산된 것은 근본이제 때문입니다. 근본이제 골드 스탠다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양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에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본이제에서는 금보유고가 증가하지 않으면 화폐를 증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없었고 일상적인 경기 하락이 대공황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2020년에 찾아올 얕은 경기 후퇴가 1930년대의 대공황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단기금리 인하를 할 수 없고 선진 경제들이 양적 완화를 적기에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서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금에 의해서 증발이 제약을 받지 않는 신용화폐, 파이애트 머니가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고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멱살이 잡혀 있으면 근본위 시대처럼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해서 글로벌 경기 후퇴가 대공황으로 확산하면 환율 전쟁과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서 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에도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화에 고정시켰고 달러화 자산을 대대적으로 매입해서 위안화 절상을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이 매년 중국 가게가 미국 제품에 지출하는 것보다 중국 제품에 수천억 달러를 더 지출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2008,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유권자들이 이데올로기적 극단에 이끌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포퓰리스트 시리자가 다수당이 되었고 이태리에서는 포퓰리스트 오성운동과 민족주의 레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법과 정의당이 2015년 다수당이 된 이래 계속 폴란드를 자유주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기성 정당들이 생존을 위해서 과격해졌습니다.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려고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워서 얕은 경기 후퇴를 대공황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에 다가올 경기 후퇴가 대공황으로 변질된다면 경제가 대공황으로 끌려드는 길에서 캐내는 아이디어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필요한 경제에 돈을 펌프질하는 방법의 긴 리스트가 주어진 정치인들이 어떤 것도 선택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는 대공황 같은 재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일본이 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랬듯이 평정심을 가지고 침체 운명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침체하는 글로벌 경제가 세계의 긴장된 지정학적인 장소에 참을 수 없는 압력을 가해서 엄청난 참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8년에서 9년에) 걸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와중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적 재앙이 대공황이 초래한 것과 같은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정당한 것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 1937년경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연준이 1937년 또다시 재할인율을 올려서 대공황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궁극적인 해결은 케인스의 거시경제 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특수가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2008년에서부터 9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가 다시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20년에 경기 하락이 발생해서 대공황으로 번지는 와중에도 트럼프는 나머지 세계의 평가 절하를 통한 대미 수출로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나머지 세계를 상대로 환율 전쟁과 관세 전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는 글로벌 경기 후퇴의 발생을 2020년 이후로 미루어 재선에 성공할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7일 김정은이 폼페이오가 요구한 핵리스트 제출을 거부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의 명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으로 북핵 해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 특수를 일으켜서 경기 하락의 발생은 2020년 이후로 늦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